미래와 함께, 시민과 함께 미래 시민의 날 기념 및 창립 기념 행사 사회를 맡은 이성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이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셔서 애국가는 1절만 하겠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애국가 나옵니까? 없어요?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 영령들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묵념! 바로 시민문화재단 공동대표이신 최인규 대표께서 내변을 소개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자가 너무 좀 딱딱하죠? 너무 오랜만에 하시니까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형님이십니다. 한광중학교 교감 선생님으로 역임을 하시고 오랫동안 이제 사회생활 하시고 사업하시고 들어 앉아 계셔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많은 분들이 오시기로 해놓고 갑자기 이렇게 많이 비었어요. 행사가 오늘 너무 많더라고요. 이렇게 귀한 분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석학을 모셔놓고 저희들이 좀 결례하는 모습이 좀 있어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올리도록 하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일단은 하여튼 격려의 말씀은 많이들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자리가 빈 게 죄송합니다. 다음에 모시게 되면 완전히 한 5,000명 청중을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너무 좋은 관계입니다. 우리 성주 대표가 굉장히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좋은 관계로 오늘 좀 많은 분들이 좀 안 오시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오신 분들 많지 않으시니까 제가 한 분 한 분 다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릴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제가 빠뜨리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인공 이영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명예 교수님 자리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윤종진 대표 박수 소리가 즐거웠어. 경고. 김겸열 장안지구 본부장님하고 같이 일행 두 분 오셨습니다. 현해수 우리 자동차 판매회사 대표님 오셨습니다. 강충리가 고향이시나 저한테 직속 선배님이십니다. 박동수 특수임무유공자협회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평택에 거친 일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 분이셔요. 어저께 행사를 아산만에서 했는데 한 200여 분이 오셨더라고요. 엄청 큰 행사를 했었죠. 북파 공작원 아시죠? 북파 공작원을 하신 분들이십니다. 저분한테 덤볐다간 다들 죽습니다. 자, 이근규 전 축협 전무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예, 미래와 함께 신원정부 화이팅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임철수 호남향후회 전 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김정원 송인 대표님 자리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옆에 어준 대표님도 자리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시아종합건설 이호진 대표님 자리 해주셨습니다. 여기 마성용 사부약기 아주 분당에 큰 식당을 하고 계신데 엄청나게 재벌이세요.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순서를 좀 어긋나는 거 좀 양해해 주시고요. 유지훈 한국인권운동협회 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평택의 살림을 책임지고 평택의 미래를 항상 저희들한테 가르침을 주는 우리 손남영 시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윤종진 대표 박수 소리 역시 즐거워 아직도. 다음에는 제가 유주상 미래발전 포럼 상임위원님 오셨습니다. 정경진 상임위원님도 중앙위원님 지금 계셨었는데 잠시 나오셨고. 네, 제가 좀 몇 분 좀 빠지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저 안지연 용인정 시의원님도 오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먼 길 오셨습니다. 여기 특례시 의회입니다. 아, 여기 좀 아닙니다. 그렇게 불러야 되죠? 네네. 100만 명이 넘어야 되는 건가요? 네. 저희도 한 5년 내로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김은 대표님 자리 계신가요? 네. 아, 오셨네요. 여전히 햄썸 하십니다. 여전히. 황인규 시민문화재단 대표님. 최영수 시민문화재단 자문위원님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제 큰딸이 있는데 큰딸 은사님이셨어요 전에. 자, 이렇게 다 된 것 같고 오늘의 주인공이죠. 성주 대표. 이 행사 준비하는 행사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행사 하나 준비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에 정말 고생 많이 했고 올해도 혼자 저렇게 발로 뛰면서 해시는 우리 성주 대표님 제가 존경합니다. 도의원 자리가 비례대표로 앞분 한 분만 빠지시면은 이제 도의원이 되실 건데 비례대표 도의원 경기도 그 한 분이 앞에서 좀 돌아가시면 좋겠는데 안 돌아가시면 옛날 같으면은 이렇게 양보해주고 한 3년 정도 하면은 후배 도의원 만들기 위해서 양보해주는 그런 의리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각자 도생 같아요. 정치판이 그냥 아구 다툼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주 대표님 인사 한번 하시죠. 저는 오늘 소개해 올린 최인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전 처음에 못 들어봐가지고 국회에도 대한 맹세 이것도 없었고 했는데 생겨가지고 죄송합니다. 방금 최인구 회장이 소개한 성주 대표님께서 인사 한 말이 있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년 만에 또 뵙습니다. 그런데 참 부끄럽습니다. 사실 평택 시민이나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생업이 바쁘다 보니까 참 열심히 못했는데요. 지금 제 눈에 딱 들어오는 금요포럼 김은 대표님을 보면 제가 평소에 많이 조용히 무언의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생업을 하시면서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제가 참 부끄럽게 생각하고요. 저희 지금 오늘 오신 저희 이영환 교수님이 평택 시민들을 위해서 책을 이렇게 기증을 하셨어요. 그래서 퀴즈가 나가겠습니다. 작년에도 나갔죠? 이양순 선생님? 네. 밖에 있어서 몰랐어요. 네.
11월 11일은 무슨 날인지. 네. 지금 여기 모자 쓰신 분이 가장 먼저 드셨어요. 미래 시민의 날. 네. 선생님 미래 시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지구촌, 지금의 지구촌 걱정할 게 정말 많죠. 환경적으로, 국제적으로,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는 스페인 대홍수 기억하시죠? 저희가 굉장히 되게 태풍 그리고 홍수 그리고 너무 춥죠. 그리고 올해 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이게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인류에 정말 심각하게 저희한테 피해를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 아시다시피 국제적으로는 전쟁이, 지역적인 전쟁이 어디 있죠? 지금 맞추시는 분. 우크라이나. 지역적인 전쟁. 이스라엘. 예? 이스라엘. 예,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지금 우크라이나 누가 말씀하셨어요? 저요. 아니. 한 번 하시면, 왜냐면 책이 나가기 때문에, 예. 그리고 저기는 준비요원이니까 제외하고요. 그 다른 분들이 맞추면 책이 나가겠습니다. 예, 우크라이나. 그리고, 예, 그러면 책 나갈 거고요. 그 다음. 러시아. 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같은 전쟁. 예. 그리고 아까 답이 하나 나왔는데요. 저희 기독교. 예. 책 그러면 3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너무 시원한 사이다 발언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책 4권 나가도 될까요? 네. 다 허락하실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4권 사회자님 접수 부탁드립니다. 4권 나가도록 할게요. 예, 그리고 이 지역적인 전쟁으로 인해서 거기에 강대국이 개입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강대국이 개입돼 있어서 그게 세계대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장 힘든 게 뭘까요? 경제적인 거. 경제적인 거 최근에 있었던 일. 맞습니다. 트럼프 누가 말씀하셨어요? 안 돼요. 한 번 하셨으니까 안 돼요. 네. 그러면 이제는 저는 여기까지. 사실 사회자님이 퀴즈를 내서 선물이 나가기로 했는데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4권이 나가서 이제 더 이상은 못 나가고요. 제가 사놓은 책으로 또 사회자님이 내면 제가 또 기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나가고요. 그래서 그 경제적인 게 아까 트럼프 말씀하셨는데 트럼프가 재집권하면서 뭐가 심각해졌을까요? 우리 자국 우선주의의 폐쇄 경제가 굉장히 팽배될 거예요. 그러면 경제 위기가 오겠죠. 그리고 경제 불확실성이 극대화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실 작년에는 안 대표님이 인기가 많아서 그랬는지 꽉 차고 밖에도 서 계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늘이 더 행복해요. 그때는 안철수 의원님 앞에서 제가 얼어서 이학순 선생님 저 잘 못했죠? 잘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자리에 모인 건 정말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특히나 지금 여기 MZ가 안타깝게도 적게 왔어요. 많이 프로포즈를 했는데 군대 가고요. 그리고 한 친구는 지금 엄마가 대신 오셨어요. 저희 강은주 준비위원님 현정이라는 친구는 여기 컴퓨터를 했었거든요. MZ들이 굉장히 바빠요. 그래서 오늘 안 온 건 이렇게 좀 이해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미래를 위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정말 진심을 담아서 우리가 정말 힘은 미약하잖아요. 저는 딱 하나 잘하는 거 있어요. 쓰레기, 저 지금 여기 남편 아들 다 있거든요. 쓰레기 때문에 싸워요.
저는 다 헹궈서 분리수거를 확실하게 해요. 그래서 나부터 실천하기. 이거부터가 세상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 오늘 오신 분들은 희망의 미랄을 저희 여기 하나님 믿는 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미랄을 뿌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미래를 생각하고 진심을 담아서 저희가 이렇게 가다 보면 정말 미래에 함께 공존하고 특히나 저는 길고양이도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가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아파트 때문에 길고양이들이 살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 친구가 죽을까봐 눈이 양쪽이 안 보여서 제가 입양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 그리고 저기 안지연 의원님도 길고양이 2마리를 키워줘요. 네,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 이런 부분이 세상을 바꾸거든요. 그래서 저희 좀 더 나은 행복한 삶의 질을 미래 세대께 꼭 물려줄 수 있게 정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엔 부끄럽다고 결코 안 하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그리고 다 함께 할 거예요. 그래서 ESG에 대한 걸 함께 나누는 걸 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 성주 대표님께서 뭐 체구도 째고 마신데 작은 것부터 이렇게 실천 잘하고 있죠. 박수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책이 한 권이 남았어요. 여기. 그래서 넌센스 같지만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그 도둑놈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누가 봐. 네, 누가 봐. 자, 분위기 한기 위해서 제가 감사합니다. 바로 나와. 네, 다음은 미래발전 포럼 상임위원이시고 오늘 그 격려사를 해주실 유주상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법무법인 해냄 대표 변호사,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 전 20대 대통령 인수위원회 법무사법행정분과 전문위원이신 유주상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미래발전포럼 상임중앙위원 유주상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평택에 오면서 좀 어떤 말씀을 드릴까 해서 좀 간단한 메모를 하면서 정리를 해봤었는데요. 그대로 읽을 수는 없지만 좀 중심되는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빠지지 않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행사를 준비할 때 방금 그 말씀하신 미래발전 포럼 평택 지부 그 대표이신 성주 위원장님하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 행사에 주관하신 분들 보니까 많은 곳에서 하셨는데 함께 하셨는데요. 여기 보면 국민포럼, 신민문화재단 이렇게 함께해서 이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많은 준비를 했는데 어느 행사든 준비해보면 어렵다는 거 많이 알지 않습니까? 이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옆에 이영환 교수님 계시는데 특별 강연을 부탁드렸을 때 2025년 대한민국 대전망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흔쾌히 수락해 주신 이영환 교수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오늘
주제 내용을 보게 되면 미래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하시고 계셔요. 미래와 함께, 뭐 시민과 함께, 미래 시민의 뭐 미래 발전 포럼, 미래란 말을 이렇게 많이 쓸까요? 근데 아마 다들 알고 계시지만 현재에 대해서 항상 더 많이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죠. 현재에 열심히 살고 현재에 소중히 하고 해야 된다라고 많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현실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현재 내가 있는 시간을 가장 소중하고 잘 써야겠다라고 보통 강조해서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오늘 미래라는 주제를 다 가지고 얘기하는데 어떤 부분일까 생각해 보면, 그 시간 구분을 보통 해보면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거 시대 구분을, 시간 구분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어느 하나가 빠질 수는 없어요. 과거가 있기에 현재가 있고 현재의 토대에 과거가 되면서 미래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다 소중할 텐데 현재 있으면서 우리가 자꾸 이제 미래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저는 한번 생각해 보면 아직 오지 않은 거에 대한 거는 상당 부분 사실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면에 어떤 희망을 갖죠. 또 좀 더 나은 변화, 이런 가능성을 가지니까 과거보다는, 현재 지금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때는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바뀌지 않을까, 이런 꿈과 희망이 있어서 미래라는 얘기를 우리는 계속 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다들 아까 공감되시는 걸 가실 텐데, 뭐 정치 시국이라든지 경제 상황이라든지 안 좋습니다. 하나도 좋은 게 없어서 삶이 팍팍하다고 다들 얘기하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특별 강연의 내용인 2025년 대한민국 대전망, 이 특별 강연을 들으시면서 미래에는 좀 더 어떤 나은 삶이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시고 이 자리에서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큰 디딤들이 되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날씨도 좋고 아까 많은 말씀하셨는데 행사도 많으실 텐데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셔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어떤 이영환 교수님의 귀중한 말씀 들으시고 기분 좋은 말씀 담아 가셔서 그럼 새로운 다가올 미래에 어떤 준비하고 희망을 가지면서 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씀은 이 내용을 모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유주상 변호사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영환 교수님께서 특별 강연을 잘 하시라고 전부 나오셔가지고 먼저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좀 나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자, 그럼 먼저 하신 분이 동영상을 준비해왔습니다. 동영상 준비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안철수입니다. 오늘 미래시민의 날 행사 개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애써주신 평택시 미래발전 모임, 그리고 국민포럼, 시민문화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와 격려의 말씀 드립니다. 미래는 단순히 기술개발과 혁신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존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책임 있는 시민의식이 있어야 더 풍요롭고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미래는 늘 불확실해 보이지만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우리의 노력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모두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갑시다. 여러분들의 한 걸음이 모여서 대한민국의 커다란 발걸음이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미래시민의 날 행사 개최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평택시 각 당협위원장 한무경입니다. 11월 11일 미래시민의 날을 맞이하여 미래발전포럼, 시민문화재단 그리고 국민포럼이 함께하는 창립기념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되는 중요한 토론회가 되기를 바라며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체 기념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나와주시죠. 그리고 다 같이 나와주세요. 최대한 이게 그 시민들이 모였으니까 최대한 나가서 찍으셔도 상관없어요. 이게 다 밑에서 한번 네. 얼른 시간 때문에 그래요. 얼른들 나오시죠. 네네 여기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죠. 앞줄에 계신 분이 앞줄에 계신 분 한 칸만 내려오시죠 그냥. 네. 네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쪽에 계신 분, 사이사이 한번 서봐주세요. 사이사이. 자, 여기 봐주시고요. 걸리거든요. 마네필 나와. 네, 나오시죠. 그 옆에, 네, 그게 안 보이시니까요. 좀 더, 네, 거기도 나와요. 자, 저 한번 봐주세요. 자, 좋습니다.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잠시만, 한 번만 더 찍을게요. 저기 바로 뒤에 계신 분 얼굴이 안 보이거든요. 앞으로 좀 빠져주시죠. 네, 아니 지금 손짓하신 분. 한 번만 더 찍겠습니다. 자, 하나, 둘. 자, 여기 보세요. 자, 하나, 둘. 네, 됐습니다. 파이팅 한번 할까요? 다른 거 한 번 파이팅 더 한번 있어요. 하겠습니다. 더 있어요, 더 있어요. 또 있어요? 네. 올라오세요. 단체가 4개가 뭉쳐가지고요. 교수님 죄송합니다. 머리 한 번만 살짝. 네. 그거 조금만 올리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파이팅 한번. 다시 한 번만. 우선 그냥 한 번 찍고요. 자, 좋습니다. 자, 한번 갈게요. 여기 보시고 하나 둘. 네, 이번엔 화이팅 할까요? 화이팅! 하나 둘. 파이팅! 네, 됐습니다. 또 있어요? 한번 4개 있대요. 4개. 3개째입니다.
네, 다음은 평택 미래발전 포럼 대표 성주님께서 이영환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제가 소개를 하게 된 이유는 제가 평소에 너무 존경하는 박사님이세요. 정말 오래됐어요. 2017년부터 계속 같이 했고, 그리고 교수님한테 자문도 많이 구하고, 그리고 교수님 연구소 가서 토론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수님의 양력이 너무 화려하세요. 그래서 점핑을 하면서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원래 교수님으로 쭉 계시다가 이제 퇴직하시고 지금 명예 교수님이시고요. 그리고 제가 그 연구소에 갔었던 그 지속가능과학회 회장님이세요. 그래서 모든 박사님들이 다 연결고리가 있으셔서 오늘 이 소중한 다이아몬드 같은 책이 그 연구소 그쪽에서 발원지가 됐죠, 박사님? 네. 그래서 그렇게 나오게 됐으면서, 그리고 이제 우리 박사님이 그 KUS 대표이사 하시면서 이렇게 책을 정기적으로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또 자랑하고 싶은 건, 제가 교수님이 그 서울과학기술대에서 학술대 하시는 걸 봤는데 저도 참여를 했거든요. 저는 정말 너무 작은 사람인데 대단하시더라고요. 하루 종일 학술 대회 하시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버티고 사는구나. 예, 글밥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다르구나. 예,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양력이 다 보이시나요? 네. 예, 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아니면 지금 찬찬히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수님한테 여쭤보면 될 것 같아요. 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환 교수님께서 오늘 특별 강연이 있겠습니다. 엊그제 트럼프가 당선되었죠? 25년도에 우리 한국의 운명이 어떨까 해서 교수님께서 오늘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국민포럼 공동대표신 권혁신 대표님이세요. 네. 꽃다발.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명예교수 이영환입니다. 평택은 이제 경부선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나를 갔는데 이 안에 들어온 것은 아마 오늘이 처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들어오면서 느낀 것이 왜 이렇게 넓어요? 넓고 끝없이 도로들이 깔리고 해서 이 평택이 덕의 땅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덕이 참 많은 땅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런 덕이 땅인 그 평택에 여러 가지 시민단체 중에서 시민문화재단의 최인규 공동대표님, 그 다음에 청주 미래 포럼의 성주 대표님께서 초대해 주셔서
무한한 영광을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여러 가지로 많이 이제 부족한 자리가 될 텐데요. 많은 분들이 저하고 시간을 많이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제목이 뭐 특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강이라기보다는 다들 훌륭하신 분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화를 한번 하는 자리고 대화를 위한 얘기거리를 제가 한번 얘기한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 성주 대표님은 아까 이제 말씀하셨는데 2017년부터 뜻을 같이 하고 서로 많은 대화를 했고 또 기대기도 했고 그런 분입니다. 사실 그 시민운동, 시민활동가로서 활동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도 기죽지 않고 꿋꿋하게 지금까지 이렇게 활발하게 하시는 성주 대표님 진짜 제가 경의를 표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연 시간이 40분이고 토론 및 질의응답이 30분 정도 되는데요. 일단 간단히 강연을 하고 강연 중간중간에도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은 편하게 서로 대화하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평택을 이제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평택을 좀 생각해봤습니다. 생각해봤는데 뭐 트럼프 얘기도 나왔고 했는데 트럼프가 당선되고 또 평택이 앞으로 어떤 땅일까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미래 시민의 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야말로 평택은 미래의 땅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경기도권에서 평택만한 땅이 없고 또 여러 가지 물류라든지 땅의 넓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가 미래의 땅이구나 해서 뭐 삼성전자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 평택에 많은 여러 가지 그 기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더 번성한 땅이 되리라고 저는 믿어요. 쭉 이제 이따 이제 얘기하겠지만 같이 이제 서로 대화를 나누겠지만 그 이제 미국이 이제 중요한데 미국과의 파트너가 과연 어디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결국 우리나라가 중요하고 우리나라에서 평택 땅이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뒤로 2025 대한민국 대전망이라는 책을 매년 내고 있습니다. 매년 내고 있는데요. 저걸 내는 이유는 우리가 미래를 보고 살아야 하는데 과연 내년이 어떨지에 대해서 많은 책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책들이 대부분 보면 상업적입니다. 돈 버는 얘기, 부동산 얘기 다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망은 희망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또 자기의 비즈니스 관련돼 있고 그런데 과연 내년을 똑바로 볼 수 있는 글이 과연 우리나라가 있냐 그런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좀 그야말로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쓰는 책을 한번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멀리는 2014년부터 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5번째 책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목을 대한민국 대전망이라고 썼죠. 그런데 이걸 한국 전망이라고 쓸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대한민국이란 말을 썼습니다. 한국하고 대한이 어떻게 여기서 요 대자가 큰 대자 아닙니까? 한자도 큰 거예요. 그럼 대한이라는 말을 누가 썼느냐? 그전에 코리아가 있었죠. 대한이라는 말을 쓴 사람은 고종입니다.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할 때 이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야말로 한국보다 더 큰 것이 뭐냐? 그래서 거기 이제
왕조실록에 보면은 진한, 변한, 마한 다 한자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나라다 우리는. 그래서 대한이란 말 썼거든요. 그래서 이 대한이란 말에는 한국이라는 말보다도 대한이란 말에는 우리의 영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이란 대한민국 대전망이라는 책으로 매년 발간해 오고 있고, 그다음에 K북스에서 나왔는데 K북스도 제가 이제 그런 염원을 담아서 출판사의 이름을 차려서 이제 K북스라고 이제 썼고, 여기서 K는 결국 대한입니다. 큰 한 나라. K팝이라고 나오잖아요. K팝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세계를 뻗어나는 우리. 이게 K거든요. 이게 대한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 건축을 전공했고 또 지속가능과학회 활동을 한 이제 15년 정도 했어요. 그래서 지속가능성이 거의 이제 처음부터 이제 쭉 활동을 해왔고, 그렇게 하면서 좀 더 포괄적으로 이 사회를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번에 나온 책입니다. 대한민국 대전망. 27분이 참여를 했어요. 각 분야, 뭐 경제, 사회, 문화, 과학, 외교, 정치, 모든 분야를 포괄해서 한번 봐야 제대로 본다. 그래서 여기 뭐 여러분들 아시는 분이 계실 텐데, 뭐 서울대 한상진 교수님, 명예교수죠. 뭐 표학길 경제학부 서울대 명예교수 등등, 그야말로 각 분야에 최고의 학자를 모셔가지고 썼습니다. 사실 이 책이 상업적인 목적은 전혀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나름대로 학자들의 그 고민을 많이 담아서 지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 책을 이제 발간하고 난 다음에 반기문 총장님께서 메시지를 주셨어요. 이 박사님 같은 분들이 계시기에 대한민국의 발전이 있을 거라고 든든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고요. 또 이쪽은 그 한국은행 총재 이창영 총재께서도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교수님께서 보내주신 저서를 잘 받았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5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2025 대전망 대한민국을 전망하는 보고서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그간 축적하신 지식과 학문적 열정을 바탕으로 저서 활동을 계속하시는 교수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어쨌든 이게 많이 팔리는 책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구민하는 사람들한테는 나름대로 뜻 있는 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다룰 얘기는 전문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전공이 건축이에요. 건축 깊은 얘기는 아니고 그거보다는 대전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고민하는 것들 이 뭐고 그 A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 과연 우리는 그걸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편히 생각해봤던 것들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보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5가지를 꼭지를 이제 생각했습니다. 코로나 문제, 또 부동산 어쨌든 중요하잖아요. 국가 경제도 그렇고 개인도 중요하고 부동산 시장 문제, 또 내년의 금리와 성장률 어떨지, 그리고 국제관계 트럼프, 국제관계 시진핑 문제, 또 그다음에 그래서 결국 우리가 나가는 사회가 과연 뭐냐? 더 나은 사회, 더 나은 미래 아닙니까? 지속가능 발전인데,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한 사회로 우리가 가려면 과연 어떻게 하는지, 그렇게 좀 전반적인 것을 한번 여러분과 같이 생각을 한번 같이 하고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시작해야 합니다. 제 얘기는
근데 코로나가 2019년 에 발생했으니까 딱 5년이 됐잖아요. 5년 됐는데 왜 5년 지났는데 그 생각하기 싫은 코로나를 왜 다시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많은 것들이 다 코로나부터 시작했어요. 따져보면은. 그래서 코로나부터 얘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여러 가지 뭐 부채 문제, 부동산 문제, 다 경제적인 문제 다 코로나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현대사를 쭉 돌아보면은 2차 세계대전이 있었잖아요. 또 소련 해체가 됐어요.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유럽이 중심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란 결국 유럽 제국주의들끼리의 싸움이었잖아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이제 유럽이 서로 싸우면서 그 기회에 미국과 소련이 이제 앞으로 나갔죠. 그래서 그 두 나라가 이 체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그런 그 체제 경쟁을 했고, 그럼 미소 냉전이죠. 그런데 소련이 이제 망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념 문제가 이제 없어지고 세계가 하나의 세계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WTO 체제, 세계 무역기구에 나왔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코로나가 이제 발생한 겁니다. 21세기에 들어와서. 그래서 현재, 미래가 다 코로나로부터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 코로나로부터 미칠 이 미래가 10년 후가 될지, 그러니까 2019년부터 10년 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지만 10년 이상은 이 코로나 영향권에 있다. 그러니까 2019년에 했으니까 2030년까지는 코로나 영향권을 봐야 한다 이거죠. 여러 가지 사실을. 그래서 그러면은 코로나가 우리한테 준 것이 과연 뭘까요? 선물일까요? 아니면은 저주일까요? 두 개 다. 두 개 다겠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책을 2020년에 포스트 코로나 대한민국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2020년에. 2019년에 코로나가 발생하고 2020년 1월 달부터 이제 우리나라도 막 퍼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주변 사람들과 같이 야 이거 코로나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가 어떻게 될 거냐 같이 이제 27명이 또 책을 썼어요. 포스트 코로나 대한민국. 빨리 코로나가 지나가기를 바란 거예요. 포스트라는 게 탈코로나. 코로나가 지나갔다는 말입니다. 그걸 염원했죠. 염원했는데, 그래 지금 다시 돌아보면 과연 탈코로나냐? 코로나 영향권이 있기 때문에 탈코로나가 아니라 애프터 코로나다. 코로나 이후, 이 코로나의 이후, 애프터 코로나가 더 맞는 것이 아니냐. 지금 우리 백신 맞잖아요. 65세가 백신 맞고 있잖아요. 애프터 코로나다.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코로나를 다시 항상 머릿속에 넣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의 선물이 수도 있고 저주일 수 있기 때문에, 저주이면 내가 어떤 식으로 더 내가 스스로 반성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때 이 책이 2020년 7, 8월에 쓴 거거든요. 그때가 제가 분석을 한 거예요. 과연 코로나가 우리한테 뭔가, 그래서 크게 D, 4D로 그걸 정리를 했어요. 디스턴스, 거리를, 사회적 거리가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디지털, 다 원격 교육
했잖아요. 다. 그 다음에 집에서 있었잖아요. 집, 드웰링, 거주처. 그 다음에 디퍼런셜, 격차가 발생했어요. 이 네 가지로 저는 정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코로나가 우리한테 던진 이 네 가지가 지금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한번 보자 이거예요. 맞는지 틀리는지. 우선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쓴 글이, 자, 거리를 어떻게 썼는가 하니 쭉 있고, 건물 간, 도시 간, 지역 간, 국가 간 거리 두기 등이 시행되었다. 특히 국가 간의 봉쇄 조치가 빈번하면서 외교, 무역, 관광 등 여러 분야에서 지금까지 이어진 세계화에 대한 의문이 일어나게 되고 국가 우선주의 외침이 커지고 있다.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경제 안보죠, 이게. 경제 안보. 거리가. 두 번째, 디지털. 소매점도 단순한 상거래처가 아니라 상거래와 소비자의 힐링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제3의 공간으로 진화할 것이다. 소매점이. 결국 디지털의 면대면, 비면대면 만남과 3차 공간에서 면대면 만남에 서로 어울리는 하이브리드 세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정을 했고,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상가들 지금 다 이게 나타나잖아요. 지금이야. 나타나고, 그 다음에 디지털 격차, 주택 자산의 극단적 양극화, 빈곤층 확대와 중산 축소가 일어날 것이다. 격차가 지금 중산층이 거의 좁아졌잖아요. 지금. 이런 그 예측을 했고, 다음 이제 조금 더 드웰링, 이제 주거 쪽을 좀 더 보면은 이제 관심이 많으시죠, 이쪽에 아무래도. 자, 뭐라고 썼는 것이 보면은 포스트 코로나 도시는 그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리라 전망된다. 디지털 전환으로 도시 공간은 큰 변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우선 도시 내 공간 수요가 축소된다. 이제 건물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공간 수요가.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공간이 계속 늘어왔습니다. 인구가 증가하고 여러 가지 새로운 기능이 나오면서 계속 공간이 확대되어 왔거든요. 디지털은 그런 공간이 아니라 핸드폰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 축소가 일어난다. 그래서 공실과 빈집이 양산될 것이다. 지금 여기 아마 평택도 뭐 주택이 그렇지 않겠지만 공실이 1층 상가들 지금 뭐 난리잖아요, 다. 그래서 상업 기능과 공업 기능은 축소될 것이고 도시에서 주거 기능과 녹지 기능 확대될 것이다. 전자상거래, 원격 업무, 원격 학습 등의 증가로 백화점, 대형마트, 소형 상가, 학원 등 공실이 대규모로 생겨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했고, 지금 뭐 그렇잖아요, 지금이요. 예를 들어 스타필드 같은 경우도 신세계에서 거의 이제 질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공간이 이제 수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도 핸드폰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직격탄이 있는 것이 상가. 두 번째는 이제 업무시설. 업무시설까지 우리가 아직 안 왔죠. 왜? 재택근무가 아직 우리나라는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온 미국 같은 건 어때요? 미국은 지금 뭐 시카고 뭐 지금 다 나라가 지금 뭐 샌프란시스코 다 난리잖아요, 지금. 그래, 그런 것들이 우리도 온다 이거예요. 지금 왜? 애프터 코로나 지금 초기예요. 애프터 코로나가 2030년까지가 2035년까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큰 변혁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 2021년에 제 고향 후배가 하남시에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는 일을 했어요. 저를 한번 와보라고 하더라고요. 갔죠. 가서 이제 제가 뭐라고 했는가 하니, 양 사장, 당신 이렇게 분양하는 거 좋은데 아주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진짜 말을 잘해라. 잘못하면 평생 원수가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그 상가도 어떻게 돼 있어요? 직사수됐다 60% 이상이 다 공실이에요. 지금. 공실 아닌 것도 그냥 들어가서 그냥 어쩔 수 사는 거예요. 진짜 이런 그 공간 문제, 디지털과 공간의 관계는 여러분들이 항상 참 이게 너무나 이게 큰 충격이기 때문에 거의 혁명입니다. 이거 혁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주 내년도 그렇고 계속 조심하셔야 합니다. 주택시장 이제 어떻게 될 거냐? 뭐 다양하게 이제 의견들이 많겠죠. 뭐 상승세냐, 보합세냐, 하락세냐. 이제 서울과 지방의 이제 차이가 큰데 이게 서울과 지방이 같이 가냐? 반대로 가느냐? 아니면 서로 관계 없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 지방과 서울의 부동산이 동조할까요? 역동조할까요? 비동조할까요? 비동조화. 비동조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서울이 오르면 지방도 오른다. 이런 사람이 있죠. 또 지방이 오르면은 서울이 오르면 지방은 내려간다. 왜? 사람들이 서울에 투자하기 때문에. 그건 역동조화죠. 어떻게 될 거냐 이게.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단기적으로는 역동조화도 되고 동조화도 되고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동조화된다고 저는 봐요. 장기적으로는. 그러니까 부동산을 보실 때 그게 단기 투자가 아니잖아요. 10년, 20년 투자하기 때문에 그런 장기적인 그런 그 부동산 그 추세를 보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지금 장기적으로는 동조하러 간다. 입니다, 이게. 이제 서울은 막 파도가 많이 쳤어요. 지방은 잠잠해.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이게 평형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동조로 간다. 그게 이제 볼 때는 주택보급률과 PIR 다 아시죠? 자가 보유율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판단이 되죠. 주택보급률이라는 것이 가구수와 주택수의 비예요. 집에 살 가구수가 100이면은 주택이 100개 있으면은 주택보급률 100%예요. 들어가 살 사람이 100명인데 100가구인데 집이 90가구 있으면은 90%예요. 주택보급률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 공급에 장사가 없다는 얘기가 바로 주택보급률과 관련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PIR, 집값과 소득, 또 금리 이런 것들이 이제 관계되는데 내가 부담할 수 있는 동원할 수 있는 돈과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 차이냐 이거 PIR이고 또 자가 보유율, 자가 보유율은 가진 거에 대한 거고 점유율은 점유에 있느냐 내 집에 이거의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주택보급률이 이제 밑에 나오죠. 전국이 지금 102%입니다. 102%. 경기도가 98%. 거의 찼네 경기도도. 그 다음에 부산이 102. 되게 이제 서울, 인천 이런 그 도시는 아직도 100%가 안 됐고 서울은 93%예요. 서울은 앞으로도 많이 공급이 돼야 돼요. 지금 여기서 뭐 세종 같은 게 105%잖아요 지금 이게. 세종이 좀 주택 가격이 어떻게 돼요? 지금 많이 지금 떨어졌잖아요. 근데 다 이것 때문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대구도 101%고 대구도 많이 이제 갑자기 공급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충격이고 인천도 97%인데 급작스럽게 최근에 많이 공급이 되다 보니까 이제 주택 가격이 많이 빠졌죠. 빠졌고. 그럼 평택을 한번 봤어요. 평택을 봤더니 평택이 99.7%예요. 주택보급률이. 그러니까 평택 시민이 지금 60만이잖아요. 60만인데 한 집에 몇 명이 사느냐? 2명 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국 평균이 2.15명인데
평택 같은 경우는 한 주택에 2명 정도가 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60만이면은 주택이 몇 개 있어요? 30만 개 있는 거예요. 30만 개. 그런데 그럼 100%가 과연 100%만 하면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100%만 하면 된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더 해야 한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 거기 두 분. 왜 더 해야죠? 나중에 또 새로 짓는 것들도 있고 이렇게 그런 것들도 있고 해야 되니까. 예. 그러면은 100 몇 프로가 되면 좋겠어요? 그건 아니지만 하여튼 100% 넘어야 되지 않나. 예. 그 선진국 평균이 108%예요. 108%고 일본이 지금 120%입니다. 120%. 일본이 부동산 버블이 꺼졌잖아요. 그게 1990년이죠. 그때 이미 일본은 주택 보급률이 110%예요. 110%면은 이게 110채 중에서 10채가 일단은 빈집 아닙니까? 그래 동경도 빈집이 엄청 많았죠. 그런데 일본은 그 110%면서도 계속 1년에 100만 원씩 계속 공급을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건설에서 먹고살이 하니까. 120%가 된 거예요. 지금 도쿄 같은 경우에 한 30평대 아파트 가격이 얼마입니까? 한 5억 내야 되잖아요. 떨어진 거지. 그래서 이 평택이 그러면은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주택보급률의 맥시멈이 110%. 넘으면 이것은 이제 큰 문제가 생겨요. 지방도 이제 110%가 넘은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진짜 신규 개발을 조심해야 돼. 조심하고 기존에 있는 아파트나 주택의 재건축, 정비 사업 위주로 가야 합니다. 이 평택도 이제 지금 100%인데 한 30만 호가 지금 있다고 하면은 3만 호 정도 더 현재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하면 3만 호 정도만 더 주면 돼요. 그게 맥시멈입니다. 더 이상 하면 안 돼요. 더 이상 하면은 진짜 주택 가격이 이제 빈집 때문에 이제 뭐 관리가 안 됩니다. 빈집이 많아지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 이제 주택을 가지신 분도 있고 아니면은 뭐 사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런 가구수와 이 가구수가 어떻게 되고 이 주택 보험 체크를 하시면서 그걸 판단하셔야 합니다. 절대 부안해동하시면 절대 안 돼요. 상업용 부동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 변혁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건 뭐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막을 수가 없고 그런 이제 부동산을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데 그런 공실 리모델링 하는 게 중요한데 리모델링 하는 것은 이제 용도도 리모델링이거든요. 용도를 바꾸거나 해야 합니다. 그것이 앞으로 큰 과제예요. 2025 금리 전망 뭐 처음에 다 관심사잖아요. 금리가 이게. 예? 작년 8월달에 제가 이제 예측을 했어요. 올해 금리 기준금리 수준은 3%대 박스일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많은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는 많이 떨어진다고 봤죠. 2%대 뭐 중반 이렇게 내려온다고 했잖아요. 3.5%에서. 그리고 저는 3%대 박스다. 안에 있다. 그래서 3.25잖아요. 한 번 11월달 하면은 이제 3.0 박스로 어쨌든 맞췄습니다. 맞췄고 그러면은 내년은 어떨 거냐?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를 보죠. 연준의 의견들, 트럼프가 당선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미국의 국채 금리, 또 여러 가지를 보면은
한 2.5% 이하는 내려가기 힘들 거다 판단이 되고, 하는 총재가 그런 메시지를 저한테 준 것도 아마 이걸 보고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2.5% 이하는 안 내려갈 것 같다. 내가 쉽지 않다. 어? 그러니까 3.5%도 1% 정도 내려가는 거죠. 우리나라 뭐 내부적으로 가계부채 문제, 또 환율 문제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게? 2.5%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는 뭐 기준금리가 중요하지 않고 시중금리가 중요한데, 그럼 기준금리가 내려간다고 시중금리가 내려갈까요?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다들 그렇게 기대하죠. 이제 우리가 부채가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내려간다고 하니까 내년 시중금리 내려가겠지 다 이렇게 기대하잖아요. 그건 희망 섞인 기대고 또 나름대로 또 일리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내년은 기준금리하고 시중금리는 비연동화로 저는 봐요. 그러는 거 아니? 기준금리라는 것은 국내외 여건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미국의 금리를 봐야 하고 환율도 봐야 하고 또 국내 사정도 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시중금리는 결국 국내용이 성격이 강하잖아요. 그리고 국내를 보면은 자, 돈 빌려주는 은행, 대출을 받는 사람들 보자 이게. 은행이 어떠냐 이거. 저 은행이 지금 PF 때문에 엄청난 부실을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가계부채 때문에 정부에서는 대출 규모를 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은행이 결국 일정한 수익을 내야 하는데 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거요. 지금 그래서 기준금리 우리가 0.25% 내려갔지만 시중금리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또 예금과 대출의 그 예대 차가 더 늘어난다. 내년에. 그래서 어떻든 그런 상황도 한번 여러분들이 고려하면서 의사결정을 해야 하고 진짜 내년은 리스크가 엄청 큰 해가 됩니다. 경제성장률 제가 전망은 작년에 2%를 넘지 못할 것으로 봤어요. 다들 뭐 2.5% 다 넘는 2% 다 넘는 걸 봤지만 저는 2%가 넘기 힘들다. 그래서 지금 2%가 안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지금 현재 4, 4분기 이제 성장률이 얼마냐인데 아마 아주 비관적으로 다 보잖아요. 보고 그럼 내년 어떨 것이냐? 내년도 2% 넘기 쉽지 않다. 그걸 말씀드린 것은 내년의 경기가 올해 못지않게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거기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이제 국제관계입니다. 그 코로나가 이제 선물이면서 저주라고 했는데요. 아까 우리 성주 대표께서 말씀하셨는데 저주를 받은 나라는 어디고 선물을 받은 나라는 어디냐를 한번 보자 이거예요. 크게 이제 아까 네 가지가 있었잖아요. 격차, 거주, 디지털, 또 그 다음에 디스턴스, 거리. 여기서 두 가지가 이제 두 가지. 이 디스턴스하고 디지털 가지고 보자 이거. 디지털은 AI고 결국 그 디스턴스 안 보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다 좋은 거예요. 오히려 안보를 이용해서 뭔가 주도권을 잡았잖아요. 미국이 확실하게. 그다음 디지털 거기 뭐 NDB야 뭐 다 지금 거기 다 잡고 있잖아요. 미국은 흥한 거예요. 미국은 선물이야 그냥 코로나가. 오히려 중국은 어때요? 안보는 bad, 디지털은 good. 코로나 이후에 중국이 기술 자립을 통해서 반도체 AI가 엄청 발달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안보는 지금 봉쇄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외국장 빠져나가고 bad. 그다음에 EU는 다 망친 거예요. EU는 유럽은. 응?
우경화를 하고 하면서 이제 다 의회 선거에 다 우경화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울타리도 치우고 또 소련과의 그런 관계 때문에 또 에너지 문제가 치명적이잖아요. 안보 빼드 디지털도 못해 애들은. 설상가상 유럽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은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에 대만은 디지털. 이 코로나를 통해서 반전을 가진 나라 중에 하나가 어쨌든 크게 덕을 본 나라가 대만하고 한국이잖아요. 전자 반도체 산업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본 선물을 받은 나라가 미국, 대만, 한국입니다. 가장 저주받은 나라가 EU예요. EU. 자,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일주월장할 수도 있고 어떤 나라는 호사다마 좋았다가 더 나빠질 수도 있고 또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어. 미국은 어떻게 될까요? 일주월장 되겠죠? 중국은 어떨까요? 제가 보기에는 중국도 계속 발전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13억이라는 사람이 있고 또 그 리더십이 확실하고 또 세계적으로 화교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힘이겠어요. 화교망에서 모든 정보가 다 세계가 다 들어오는데. 그래서 중국도 일주월장은 아니지만 간다. 유럽은 내가 보기에는 앞으로 한동안 어렵습니다. 그게 제가 이 책을 썼는데 유럽의 가장 큰 페인이 과학을 등한시한 거예요. 과학이 혁신력이 있거든요. 그걸 등한시해서 그렇습니다. 그 민주주의, 사회민주적인 사회성, 사회균형력, 또 환경회복력 이걸 중시했거든요. 얘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상을 못 따라간 거예요. 특히 디지털에서. 그래서 유럽이 다시 과학 혁신력을 다 회복해야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유럽은 더 침체되고 어느 정도 갔다가 다시 또 받는 거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여기서 해야 돼요? 결국 제가 보기에는 미국과 중국은 더 계속 성장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아무리 중국을 견제하더라도 중국은 계속 성장을 해요. 미국만큼 안 되겠지만 더 격차가 벌어져. 다른 나라에 더 격차가 벌어져. G1, G2와 그 밑에 나라 격차 더 벌어집니다. 벌어지는데 우리는 미국이 결국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파트너로서 유럽 없어요. 경제적으로는. 그 다음에 동아시아를 생각해 볼까요? 중국하고는 서로 적국이야. 디커플링 해야 돼. 일본 뭐 시키면 뭐 제대로 해요? 일본은 쏘쏘 잘 쏘쏘. 그리고 우리는 뭔가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트럼프가 이제 당선됐는데 트럼프는 전략적인 사람이고 분명히 어떤 실행 플랜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막연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 바이든 정부 때는 예를 들어서 기업의 그런 게 자율성이 중요했다고 하면 이제 미국은 국가의 힘이 중요해. 트럼프는. 뭔가 트럼프가 갑자기 쓰거든요. 그렇게 하면 결국 트럼프가 택할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별로. 우리나라입니다. 여기 우리나라고. 그래서 볼 때 미래의 땅이 어디라고 했죠? 평택에 지금 뭐 삼성전자 저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조금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평택 땅은 앞으로 큰 평택 이름이 좋잖아요. 윤택하죠. 평지고 기름지고 그런 땅 아닙니까?
서울에 가깝고 항만 제대로 물류시설 제대로 돼 있고 그래서 평택 땅은 앞으로 또 미군도 있잖아요. 미군이 그냥 생각 없이 여기 왔겠어요? 그걸 다 본 거죠. 여기 평택 땅이 우리나라에서 명당이구나 이게. 그래서 온 거 아닙니까 미군이. 그래서 평택은 앞으로 서울 못지않게 번영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미관계, 한중관계는 이제 지금까지 커플링했어요. 커플링이란 뭔가 하니 중국이 GDP가 성장하면 한국도 성장했어. 이게 커플링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중국이 GDP가 경제 성장할 때 한국이 성장하냐? 이것이 이제 골치 아프죠. 어떤 면에서는 같이 동조가 될 수 있고 어떤 면에는 커플링 될 수 있고 어떤 면은 커플링이 안 되고 역으로 될 수가 있어. 그런 아주 혼란한 그런 그 복잡한 그 생태계가 이제 우리 앞에 닥쳐옵니다. 두 제품이 중국이 자체 기교로 다 했다는 거예요. 설계도 지들이 다 했고 생산도 다 공정 다 자기들이 했어. 자기들이 했으니까 자기들이 해서 많이 팔으면 그 우리나라 관계 있어 없어요? 우리나라 못 파는 거야 이제 세계 시장에서. 그러니까 디커플링인 거예요. 그래서 크게 한중관계 커플링에서 커플링, 디커플링 이렇게 이쪽으로 간다. 진짜 전략대로 잘해야 돼. 어느 부분은 커플링으로 하고 어느 부분 디커플링을 할지 아주 복잡하게 복합적으로 이걸 구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뭐보다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우리는 제조업이 강하잖아요. 미국은 설계 강하기 때문에 그런 그 미국과 한국이 서로 상생 보완하는 기술 동맹이 진짜 중요합니다. 이걸 못하면 우리도 중국한테 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한테 이기려면은 결국 한미가 합해야 합니다. 미국도 그것도 절실히 이걸 알 거예요. 현대차가 지금 미국 GM하고 기술 동맹 맺었잖아요. 그걸 확대해야 합니다 지금. 현대차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은 이게 완전히 자기들이 그 종합백화점이기 때문에 그런데 좀 느려 이게 지금. 그것이 삼성의 장점이면 또 한계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봐야 되냐 이 문제입니다. 한국이 지속가능 발전하려면 5개의 큰 지지대가 있다. 저는 이렇게 이 모델을 2014년부터 계속 지금 발전시키고 있어요. 제가요. 유럽은 요 5개 중에 뭐냐? 유럽은 요거 요 세 가면 있습니다. 유럽 지속가능 발전 모델이 3개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과학이 중요하다. 또 한국이 가진 문화의 포용력. 그러니까 혁신력과 활력과 회복력과 균형력, 포용력이 같이 어울려졌을 때 우리는 그야말로 선진국으로 간다.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죠. 그림이니까 쉽죠. 지금 예를 들어서 사회균형력 괜찮습니까? 사회균형력. 사회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 합계 출산율 0.7, 노인 자살률 세계 1위. 네? 또 그 집에 유주택자, 무주택자 문제. 그래서 자산 격차 심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쭉 보니까 이것이 제일 취약해 지금 우리나라에 사회균형력이. 제일 잘하는 것이 뭐냐? 문화 포용력이야. 이건 상점, 하점. 나머지는 그 다음에 이거 상점. 이게 상점이 2개. 요 환경하고 이것이 중점, 이게 하점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됐어요. 문화 포용력.
우리 문화 좋잖아요. 한류잖아요. 결국 한류. 문화폭력은 뭐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싸웠어 누구하고. 그렇지만은 저녁에 대포집에서 술 한잔 먹으면서 노래 한번 풀어. 이게 얼마나 큰 거예요. 이게. 문화라는 영역이 엄청 큰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요 5가지가 이 지지대가 우리 한국이나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나가기 위한 밑에 지지대가 5개가 있어. 5개가 있고 이 지지대라는 말은 하나도 이것이 빠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다 제대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지대라는 말은 5개 지지대가. 그런데 우리는 요 사회적 균형의 지지대가 너무 약하다. 뭐 과학 잘하죠 지금. 삼성전자를 보면 알잖아요. 일단은요. 뭐 글로벌 기업 얼마 현대차, LG 에너지 솔루션 막강하잖아요. 문화 좋고 그다음에 경제 활력은 뭐 GDP 가지고 한 2% 성장이니까 그거 좋다고 말할 수는 없죠. 세계 평균이 3% 후반대니까. 그래서 중점도 보자. 중. 환경 문제 우리 성 대표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좀 아직 약하잖아요. 이게요. 뭐 탄소 중립으로 보면은 최하등이고 뭐 자원이 없으니 재생 자원이 없잖아. 재생에너지 자원이 없잖아 우리나라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잘 해야 그야말로 벼락부자가 아니라 진짜 품격 있는 고품격의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다 정리돼 있어요. 그래서 광복 80주년 넥스 스텝 이게 이제 책의 제목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 코 새 시험대에 서다. 지금까지 잘 왔지만 이제 여러 가지 뭐 경제 안보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뭐 그 삼성전자도 한계에 또 온 것도 있고 어떻게 이걸 같이 나가냐. AI 시대 큰 시험대에 섰다. 이런 거고 그래서 AI의 슈퍼사이클 시작점이다. 2025년은 AI의 슈퍼사이클이 큰 20, 30년 정도짜리가 있어요. 그 초기에 지금. 그래 그 시장이 엄청 커지는 거 앞으로. 그래서 여러 했고 그 다음에 흔들리는 사회적 균형추, 도시혁신과 숲, 그 다음에 K-팬덤, 그 다음에 안보도 중요하지만 중국과의 교린도 잘해야 한다. 이 교린인 것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는 중국과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적정 거리를 유지해야 돼. 또 이게 중국은 너무 가까우면은 또 우리가 그냥 그 안에 그냥 흡수되게 만들잖아요. 적정 거리를 띄워야. 우리 한반도잖아요. 중국과 우리나라 사이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가 없었다고 해봐요. 왜 중국에 먹겠죠 우리는. 그 바다가 우리나라의 그 반도가 우리나라의 그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그 캐릭터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반일도 있고 친일도 있고 친중도 있고 반중도 있는데 우리는 교린이라는 정신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한다. 어떨 때는 우리가 중국 편에 되기도 하고 또 일본 편에 되기도 그렇게 해야 하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린의 균형추를 가지고 되게 중요하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끝난 것 같고요. 시간이 지금 어떻게 됐나요? 3시 35분이면은 거의 끝날 시간 한 그래도 한 5분 10분 정도 대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린 제 생각이고 또 여러분 생각 다를 수도 있고 또 그런 생각을 서로 공유하면서 같이 한번 스스로를 볼 수 있는 시간.
중요하잖아요. 네. 손 들고 말씀해 주시고 그런 분들한테는 아까 책으로 책을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5분만 받는 걸로 하죠. 예, 예, 예. 이렇게 조서 활동을 하시는 이유가 물론 국가에 기여하고자 하는 밑바탕이 있기 때문에 이제 조서 활동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같이 활동하시는 교수님 및 조서 분들하고 같이 국가에 어떤 기여하는 바가 혹시 있는지 그게 또 궁금합니다. 일단은 여기에 이제 27분들, 많게 제가 36명 분들도 모시고 했거든요. 다들 이제 사회적으로 기여를 하고 계세요. 여러 다 계시고, 다들 훌륭한 분들이고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제 노선을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문제가 지식인들이 죽었어요. 그 똘똘한 지식인들이 이쪽 아니면 저쪽 다 섞여 있습니다. 정치화돼 버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 좌측으로 간 교수는 좌측을 대변해야 돼. 우측 가는 교수 우측을 대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진짜 뭐가 맞는지 그런 기준선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 집필진을 구성할 때는 그래도 아까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쓸 수 있는 사람 중심으로 합니다. 크게 보면 중도라는 것이 뭐냐? 중도라는 것이 무슨 이 좌에서 우에 가운데가 중도가 아닙니다. 바른 게 중도예요. 바른 게. 똑바른 게. 편벽되지 않는 게 중도거든요. 그러니까 좌측에 있는 사람도 중도가 있을 수가 있어요. 바를 수 있잖아요. 중도라는 개념은 전체 가운데가 아니라 극자부터 극우까지 다 중도에 역동적으로 포괄됩니다. 그래서 어떤 좀 중도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 중심으로 모시고 또 그 사회에 대한 소명감도 이끄는 분들. 여기서 이게 그 저작권료가 많지가 않아서 돈 생각해서 못 씁니다. 이게 같이. 진짜 뜻으로 같이 쓰는 분들입니다. 네. 네. 드려야죠, 그래도. 네. 평택신협의 이사 현했습니다. 예. 앞으로 우리 평택시 시장이나 지도자들이 지금 삼성이 조금 어렵다고 하는데 앞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야 평택시가 더 나아질 수 있는지 그걸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제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개념은요.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것은 지속가능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대통령이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지속가능성이라는 건 뭔가 하니 지속적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걸 하고 있어. 계속하는 게 지속적인 거 그것이 아닙니다. 지속가능성이라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포용력, 균형력 이런 것들이 융합된 것. 이게 지속가능성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빈부격차 심하게 있다 지금. 그대로 가는 건 지속가능성이 아닙니다. 그건 반지속가능한 거예요. 지속가능성이 중요하고 이미 유럽은 이제 그런 쪽으로 다 이제 그런 지속가능성이 그 국가에 다 이념이죠. 이념인데 우리나라도 말씀드렸듯이 이 나라가 그야말로 큰 변동 없이 점차 계단식으로 이렇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 모델이 필요하고 그래서 아까 5개 모델이 있죠. 그 모델을 정치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가서 설명해 주시면 되자는 생각이 들고 근데 중요한 것이 뭐예요? 사회 균형력이 지금 우리 취약하다고 했잖아요. 우리 사회가. 그러면은 평택시의 사회 균형력의 문제가 뭔지 찾아보고 그걸 치유를 해야죠.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그 정도를 일단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국가 발전의
중요한 게 5가지 그 균형력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사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사회 그 균형력이 또 사회적인 갈등이 지금 너무나 심화되고 있는데 2025년에 우리나라의 사회 갈등의 어떤 크기가 어느 정도이며 그것이 어느 정도 우리 경제나 또 우리 발전에 그 위기를 초래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전망을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이제 사회 부분에는 정치도 포함되거든요. 네. 정치도 포함되는데 지금 다 느끼잖아요 이게요. 정치의 문제. 제대로 못 보잖아요. 그냥 X냐 공이냐 다 그걸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발전 못합니다. 못하고 지금 뭐 이 현 대통령 윤 대통령도 뭐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런 걸 제대로 가려서 잘한 걸 박수 쳐주고 못한 것은 질타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이 일단 없잖아요. 둘 중 하나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국가 발전을 지탱하고 있습니까? 진짜 안보, 경제 안보 시대는 국가 역할이 엄청 큽니다. 미국의 대선을 보고 저는 한 달 반 전에 트럼프가 2% 이상 이긴다고 저는 주변에서 한번 얘기했어요. 트럼프가 2.2% 이상 이긴다. 이상 이긴다. 그때 다들 해리스가 뭐 이긴다 언론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안 봤어요. 왜 그러냐? 미국이란 나라가 미국의 현재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뭐냐? 그걸 누가 충족시켜 줄 거냐? 국가 우선주의가 있잖아요. 이게. 유럽 이미 우경화 됐잖아요. 그리고 우경화가 미국도 올 텐데. 그 다음에 그 트럼프는 미국의 문제를 해결책을 줬잖아요. 세금, 관세. 그것이 문제가 있을지라도 해결책을 만들어 줬어요, 일단. 해결책 제시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리더가 진짜 중요한 시대가 이제 우리가 왔어요. 그랬는데 지금 우리나라 국가적인 리더십이 어떻습니까? 대통령, 내분, 뭐 김여사께서는 어쨌든 뭐 법적인 문제 있잖아요. 삼성 이재용도 법적인 문제 있잖아요. 야당의 대표 이재용 법적 문제 있잖아요. 다 권력 3위 3명이 다 지금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내년에 이제 더 구체화된다. 그걸 어떻게 잘 슬기롭게 우리가 풀어나갈지. 어쨌든 지금 그런 리더십의 문제가 근데 사회적인 것은 리더십 문제거든요. 결국 중요한 건 리더십 문제가 중요한데 그 사회적 균형 리더십의 문제, 사회 통합 어떻게 보면은 그런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내년에 극복할 거냐가 큰 이슈입니다. 네. 오늘 귀중한 말씀 많이 들었고요. 저는 방산 쪽에 일을 좀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아까 그 PT 자리에 보면 그 핵에 대해서 물론 굉장히 어려움은 좀 여기 평택하고 전 평택 사람이 아닙니다. 네. 근데 그 핵 보유에 대해서는 저희 분야에서는 이제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지금 대전방 책에서 이번 책에 처음 제가 핵을 넣었어요. 그 전에 안 넣었습니다. 처음 넣었는데 이 핵에 대해서 남성욱 박사가 썼어요. 우리는 세계 제1인자잖아요. 남성욱 박사 쓰셨는데 일단 핵은 워낙 복잡하고 그런데 핵의 문제를 우리가 보는 시각을 과거의 시각에서 보면 안 되고 미래 시각에서 봐야 합니다. 핵의 문제를. 워낙 중요하고 미래 시각에서 봐야 하고 과거의 시각에서 보면은 핵 보장 부정적이죠. 그런데 미래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이 동북아 정세를 보고 그 시대를 놓고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봐야 하는데 결국 한국의 위상이 더 커지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핵을
중국, 북한과 관련되지만 이제 우리가 동북아의 진짜 중심국가가 되는데 예? 그러면은 그럴 때 과연 핵이 어떤 의미가 가는지 생각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핵에 대해서 좀 일단 얘기를 해야 하고 지금 핵에 대해서 거의 얘기를 못했잖아요. 뭐 탈원전을 하는데도 핵을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거시적으로 보면은 핵 문제에 대한 일단 얘기를 시작해야 한다. 내년에. 그 다음에 그리고 미래 잣대로 봤을 때 뭐 핵 비확산 이런 것도 극복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게. 예? 극복 가능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좀 핵에 대해 오픈을 해야 한다. 일단 우리는 오픈해야 하고 근데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고 저도 일단 핵을 갖는 것도 한번 우리가 검토해야 한다. 대안으로 이 정도입니다. 지금 제 생각이고 남소욱 박사는 어제도 이제 통화를 했는데 어쨌든 지금 핵 문제가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조금 더 활발하게 논의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네. 한 분만 더. 두 분만 더 하죠. 안녕하세요. 페이스북 친구로 돼 있더라고요. 예. 대전에 사는 이향순이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멀리서 오셨네. 페이스북에 몇 주 전에 올려놓으셨나요? 몇 시간 전에 올려놓으셨나요? 머리 모양 너무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지금 아까 주택 보급률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예. 일본의 그 블랙 도시라는 그런 현상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럼 우리나라는 과연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날까? 지금 노인 인구가 많아서 우리 젊은 세대들은 집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다 했는데 아까 세종이 한 100%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주택보급률이 105%좀 나왔죠? 네네네. 100% 좀 넘어갔는데 그게 좀 오류가 있는 게 집만 사놓고 사람이 내려오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하고 그럼 우리나라는 블랙 도시가 안 생기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중도 아까 중도 말씀하셨어요. 제가 전에 이제 안 의원님께 중도라는 개념을 정확히 모르겠다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이제 중도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히 중간은 아니고 좌측에서도 옳은 생각을 하는 사람, 오른쪽에서도 옳은 생각을 하는 사람. 그런데 지금은 그런 옳은 생각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보이지를 않아요. 좌우로 편향돼서 막 이렇게 싸우는 모습들을 많이 보는데 과연 이거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옳은 방향을 좀 제시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미 블랙 불 꺼진 도시 일본은 지금 120%의 주택보험률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100채가 있으면은 한 18채 정도는 빈집입니다. 빈집이고 그것이 이제 지역적으로 이제 더 집중하고 그런 건 있겠죠. 우리는 지금 102%의 주택보험률인데 계속 이제 건설회사는 집을 줘대야 수밖에 없고, 근데 그걸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그 정부가 그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관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하니 지금 110%가 넘은 지방은 신규 개발을 되도록이면 규제하고 재정비, 정비 사업 중심으로 나가야 한다. 기존 노후된 주택을 아파트를 허물고 그걸 재건축하는 식으로 나가야 하고, 그런데 서울은 뭐 아직 그렇지는 않고, 그런 관리가 이제 중요하다는 판단이 되고, 이미 농촌 같은 거 이미 나타났잖아요. 이게 농촌은 다 블랙이잖아요. 그리고 지방 소멸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심각하고, 부산도 지금 소멸 과정을 들어갔잖아요. 이미. 그래서 인구가 줄어들고
또 거기에 이제 집도 계속 이제 증가한다면은 가속화될 수가 있겠죠. 가속화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여를 해서 관리를 잘해야 한다 생각이 들고 일본같이 될 수도 있죠. 우리나라도 그건. 이게 왜 그런 거 아니? 이 주택의 그런 그 여러 가지 현상은 심리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과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에 근거를 해서 정부가 주택 정책을 잘 피하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현 정부도 그렇고 주택 정책이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좀 우려가 되는 정도입니다. 지금 이게. 그리고 이제 중도 바르게 말하는 사람들이 없고 국민들은 어떻게 하냐?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아무리 어렵고 혼란해도 결국 국민들이 바로 섰잖아요. 바로 섰고 이미 뭐 여나 야나 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기득권을 지킬 수밖에 없고 그건 뭐 생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무수히 우리의 그 국민들이 결국 중요하고 어려운 순간 중요하고 그런 입장에서 아까 우리 그 미래 시민의 날도 제정하실까 하는데 이런 그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중요하고 또 활동이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면 안 되고 진짜 바르게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까 예,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평범한 시민, 평택시민 이윤재입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엇보다도 우리나라가 가장 중요한 시기에 외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나라 주변에 뭐 강대국이란 강대국은 다 있는데 뭐 하나도 쉬운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정권 같은 경우에는 뭐 운전자론도 했는데 힘없는 사람이 운전을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각 주변 강국가의 외교마다 다 잘 유지를 해야 되는데 각자 간의 그 압력이 강해서 그것도 마음대로 우리나라 위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수님의 지혜는 어떤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일단은 일단 이걸 말씀드릴 수 먼저야. 우리나라를 보는 시각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내부에서 보는 거하고 외부에서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엔 내부에서 보는 것보다 외부에서 보는 것이 오히려 또 우리나라 평가를 높이 하고 있다. 이거고 제 생각에는 그전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생각보다 더 높이 보는 걸로 우리를 판단하지 지금. 그런데 우리가 내부에서 보자고요. 내부에서 보더라도 아시아 국가 중에서 선거에 의해서 평화적인 정권 교체하는 나라가 있어요? 중국 합니까? 일본 합니까? 일본 다 자민당이 장기 집권하잖아요. 중국 저렇고 타이완이 왔다 갔다 하죠. 그래도 뭐 베트남 다 그냥 장기 집권이잖아요. 그런 평화적인 정권 교체하는 것이 우리나라예요. 그건 우리나라가 커다란 그런 성과입니다. 이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룬 것이 누구예요? 국민이 만드는 거 아닙니까? 만드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비하하는 것이 있고 그렇지만은 지금 여러 가지 치수를 보면은 우리가 세계 5위잖아요. 대부분 다 5위잖아요. 국방, 뭐 군사력도 그렇고 기술도 그렇고 거의 다 5위예요. 5위짱 내가 되잖아요. 그런 나라가 쉽습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일단은 우리는 쓰라린 경험이 있잖아요. 36년이란 쓰라린 기간 아니면 1876년부터의 병정을 그 강화도 지역부터 하면은 거의
몇 년대 얘기야. 100 몇 년 되잖아요. 100 몇 년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그 아픈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내재 있죠 우리 안에.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는 더 어떻게 보면은 잘하고 있는 나라다. 그래서 제목을 광복 80주년을 썼잖아요. 제가 광복 80주년. 우리 광복 80주년 동안에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살았습니까? 경제 이렇게 만들어놨지, 민주화 일어났지. 그런 나라가 어디가 있어? 그만큼 우리는 자부심이 있어요. 함석헌 선생이 뭐라고 썼는 거 아니? 우리 근대는 세계 하수구라고 썼어요. 세계 하수구다. 세계 쓰레기는 다 우리나라에 모여있다는 거예요. 함석헌의 쓰기를. 제가 뭐라고 썼는 거 아니? 세계 하수구에서 연꽃을 핀 저력. 이게 우리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걱정도 많지만 걱정한다는 것은 그만큼 또 뭐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잘 됩니다. 잘 되고 또 갈수록 커집니다. 아까 코로나 얘기 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미국, 유럽 어떻게 했어요? 다 망가지잖아요. 그럼 남은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중국, 일본. 이것뿐이 없어요. 이제. 미국이 어디 볼 데가 없어요. 이게 찾을 데가. 트럼프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쉽지가 않아요. 파트 찾기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주 우리나라는 일치월장 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또 이제 그런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면 우리도 이제 자긍심을 갖고 관용도 베풀고 포용력, 문화적 포용력이라고 했잖아요. 포용을 하고 우리가 야당도 포용하고 야당에서 여당 포용하고 이렇게 나가야 합니다. 그럼 이 정도로 마치는 거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평택의 미래 발전과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특별히 강연해 주신 이영환 박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이것으로 폐회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책 받으신 분들은 그 교수님한테 사인 좀 받으세요. 나가면 책 사인회가 있을 거고요. 네. 환경을 생각하신다면 재활용할 수 있게 이름표 반납 좀 부탁드립니다.